현재 캄보디아 사태로 대한민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캄보디아 사태가 공론화되면서 인신매매, 보이스피싱 및 각종 스캠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컨텐츠에서는 과거 역사적으로 국가 간 패권 경쟁과 세력 다툼에서 양지에서 활동하는 군대나 외교관들뿐 아니라 음지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이나 깡패들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이는 삼합회라는 범죄 조직이 과거 냉전 시기에서 어떻게 동남아 지역을 장악했으며 현재 진행되는 미중 패권 갈등이라는 신냉전 상황 속에서 캄보디아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역사적 지정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아시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이 피싱 범죄의 본거지가 된 것처럼 유럽 지역에서는 현재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과거부터 피싱과 스캠 범죄 조직들의 본거지로 악명이 높았으며,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진행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크라이나 피싱 범죄 조직들이 서방이 지원해주는 최첨단 무기와 더불어 러시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우크라이나의 비밀병기로 활약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국가 간 패권 경쟁에서 음지의 깡패와 범죄 조직들이 활약하는 사례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지역에서 인신매매, 보이스피싱 각종 스캠 범죄의 성지로 떠오른 캄보디아처럼 유럽 지역에서 오랫동안 피싱과 스캠 범죄 조직의 본거지로 자리 잡은 우크라이나가 현재 진행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어떤 활약을 펼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쟁 전부터 우크라이나는 유럽 지역의 각종 범죄 메카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유라시아권역과 유럽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고, 이러한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서 동구 공산권 붕괴 이후 발칸 마피아, 러시아 마피아, 코카서스 지역 마피아들이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는 통로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으며, 마약, 불법 무기 거래, 그리고 21세기 통신과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피싱 범죄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내무부와 보안국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피싱 범죄의 95%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된다고 보도할 정도로 우크라이나 피싱 범죄에 대한 악명은 높았으며, 24년 기준 유엔 범죄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내에 약 1,500개의 피싱 범죄 콜센터가 운영된다고 추산하며, 25년 기준 러시아인들은 피싱 범죄로 인해서 약 14억 달러 규모의 1,200억 루블이 뜯겼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피싱 조직은 과거 소련권역이었던 러시아, 카자흐스탄, 발트 3국을 넘어서 유럽연합국을 대상으로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피싱 범죄의 본거지로는 수도인 키예프, 오데사, 드니프로가 있는데요. 특히나 현재 유럽 지역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는 우크라이나 피싱 범죄 조직과 관련해서 드니프로라는 도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측의 주장에 따르면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난 뒤부터 이른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하이브리드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심리전과 정보전, 여론전과 공작 활동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우크라이나는 피싱 범죄 조직을 러시아에 대항하는 천병으로 키웠다고 추측합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전쟁이 시작되면서 우크라이나 GDP 30%가 증발할 정도로 우크라이나 실물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지만, 그와 반비례해서 우크라이나는 드니프로를 중심으로 피싱 및 스캠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캄보디아 사태와 유사하게 고용 환경이 불안한 상황에서 경제 사정이 안 좋은 대한민국 MZ 젊은 세대가 고수익 일자리 공고를 보고 혹해서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현혹당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또한 전쟁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고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돈벌이를 위해 피싱 범죄 산업에 현혹되는 젊은이들 및 난민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캄보디아 사례와는 다르게 여기는 15에서 16살 같은 미성년자들도 매우 많다는 것이며, 조기 교육의 무서움 때문인지 어렸을 때부터 남을 속이고 갈취하는 것에 대한 가스라이팅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으로 인해서 소위 애국 마케팅과 범죄가 결합을 한 특수한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른바 국가적으로 애국활동이라는 미명하에 적국인 러시아 시민의 계좌를 터는 것은 애국활동이다라는 모토가 퍼지게 되고, 이는 범죄 조직 차원에서뿐 아니라 정부 관료 군경이 합세해서 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게 되면서 이들의 피싱 범죄 활동에 정당성이 부여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드니프로는 혼돈의 90년대를 겪으면서 올리가르히와 범죄 조직, 정치 세력 간의 경계가 희미해지면 범죄 생태계가 조성이 되기에 알맞은 환경으로 성장한 이력이 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 내무부 측은 우크라이나 유력 올리가르히이자 드니프로 주지사를 지냈던 프라이빗 그룹 회장 이고르 콜로모이스키와 스캠 범죄 조직 간의 연관성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그룹을 통해서 IT 인터넷 인프라가 드니프로에 깔리기 시작하면서 스캠 범죄 조직을 위한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했고, 그걸 통해서 벌어들인 검은 돈이 자금 세탁되어서 우크라이나 정재계에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초국가적 범죄 조직 근절 이니셔티브인 지톡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 사례와 유사하게 범죄 조직과 군경들 간의 유착 관계도 언급하는데요. 우크라이나 내에서 피싱 조직은 우크라이나 보안국, 검찰, 경찰, 지방 행정관료가 스캠 콜센터로부터 보호세를 받고 단속 정보를 미리 흘리면서 수사망을 빠져나간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키예프의 한 스캠 콜센터는 아예 우크라이나 정보부 건물 근처에서 영업을 할 정도로 공권력과 유착한 정황이 농후해 보입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스캠 콜센터 규모에는 30에서 100명 규모가 일하며, 규모가 큰 대형 센터는 200명 이상이 상주한다고 말합니다. 스캠 콜센터는 주로 빌딩이나 폐공장, 건물 지하실에 은폐해서 운영한다고 하며, 어느 정도 조직 체계를 갖춘 기업형 구조로 매니저가 있고 전화 상담원이 있으며 해킹이나 데이터 수집 같은 기술자들이 보조를 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 타겟은 러시아인이며, 이들의 수법으로는 여느 피싱 수법과 비슷하게 은행 계좌가 해킹당했으니
개인정보를 넘겨라는 시나리오나 가짜 투자 정보를 흘리는 시기면 전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전선에 나가 있는 이들을 위한 가짜 모금 활동도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는 가장 유명한 스캔 범죄 조직으로는 구인조를 뜻하는 디바트키를 들 수 있는데요. 2020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이 조직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속된 말로 자신의 조직에 영업방해를 하면 다른 경쟁 조직 스캔콜센터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제압한다고 하며 공권력과의 유착으로 인해서 경찰이나 내무부도 디바트키의 폭력적인 행동에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합니다. 드니프로의 경우에는 3만 명이 스캔콜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와 연관된 부수적인 산업까지 하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스캔콜센터를 통해서 창출되는 고용 효과를 통해서 도시민들의 소득과 드니프로 세수가 창출되는 상황, 그리고 전시라는 환경에서 적국인 러시아에 피해를 주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 당국 입장에서 굳이 이곳을 빡세게 단속할 명분이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전선에서 교착 상태가 진행되면서 전쟁의 성격이나 형태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드론전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전술 형태의 등장과 더불어서 국내 언론과 미디어에서는 전쟁과 전투 현장만 보도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인지를 못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마피아와 깡패들 간의 싸움으로도 번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는 이른바 애국범죄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우크라이나 범죄 집단들과 러시아 범죄 집단 간의 충돌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깡패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로 오데사를 들 수 있는데요. 오데사는 과거부터 러시아 사법기관의 감시를 피해 피난온 러시아 범죄 조직의 도피처로 유명했으며 오데사 지하 세계에는 러시아 조직 범죄자 네트워크가 이미 깔려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불법 곡물 거래와 강제 징집을 피해 도망가려는 징집병 밀수 등의 범죄가 유명했고 최근에 피싱 범죄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정보당국에 따르면 오데사 지하 세계에서 활동하는 러시아계 범죄 조직 중 러시아 정보당국과 접촉해서 활동하는 러시아계 범죄 조직 혹은 언더커버 요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텔레그램이나 SNS 마케팅을 통해 우크라이나 군용 차량 및 우크라이나 정부 시설 방화 및 훼손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우크라이나 피싱 조직도 애국 마케팅을 내세워 러시아에 대한 피싱 공격을 계속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전투 현장이라는 오프라인 공간이 아닌 온라인이라는 제2의 전선에서 러시아에 피해를 끼치는 우크라이나 스캔 범죄 조직의 활약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서방의 전문가들이 초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침략자인 러시아를 규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게 된 것도 천문학적인 금전적, 물질적 지원을 보내는 것 이외에도 원래부터 범죄 조직이 들끓었던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러한 범죄 조직들의 세력이 더 커질 것이고 이는 종국에는 러시아뿐 아니라 유럽 및 서방국 본인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염려를 보여주듯 이미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해 범죄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양날의 검이라는 경고성 논문도 나왔는데요. 초기에 우크라이나 피싱 범죄자들은 적국인 러시아를 대상으로만 피싱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 대상이 러시아를 넘어 러시아어권인 중앙아시아, 발트 3국 그리고 시간이 지나 자신들을 지원해주는 유럽연합 국가로 대상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스캔 범죄 조직의 사이즈가 다국적으로 변한 사례로 밀턴 그룹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동남아 스캔 범죄 조직들이 한국팀, 인도팀, 중국팀, 인도팀처럼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것처럼 밀턴 그룹 내에도 터키팀, 독일팀, 체코팀, 캐나다팀 등 다국적으로 코를 때려 코인 관련 사기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비단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와 난민 브로커 범죄 그리고 불법 무기 거래와 마약 유통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 피해는 종국적으로 인근 유럽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과거 소련과 러시아 역사를 보면 이 지역 범죄 조직들이 부상하고 번창하는 시기는 공교롭게도 전쟁 이후 시기와 겹쳤습니다. 아프가니스탄전 이후 소련이 몰락하자 국가로부터 제대로 보상을 못 받았던 아프가니스탄 참전 용사들이 예카테린부르크를 기반으로 마피아 조직을 설립한 점, 체첸 전쟁 이후 참전 용사들이 마피아 조직에 유입된 점 등 지난 역사를 바라보면 전쟁 이후 경제, 사회가 피폐해졌을 때 러시아 및 인근 동구권 국가들에서는 항상 범죄 조직이 부상했는데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